우리 안경투 회원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됐죠.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 저점이 2023년 10월 13일이었어요.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26,847달러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다가 지금 오늘 1월 12일입니다. 오늘 가격으로 46,000달러 넘었거든요. 거의 2만 불 넘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뒤에 가장 큰 배경은 비트코인이 해물 ETF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해물 ETF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냐,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냐.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 하나만 보면은 비트코인 시장 하나만 보면은 비트코인 해물 ETF가 열렸다는 거는 가장 큰 거는 보통 우리가 전통 금융 시장, 전통 금융기관, 국가기관, 금융 쪽에는 국가기관들은 가상자산, 코인 이런 쪽에는 지금 발을 안 들이는 못 들이게 하는 국가가 대부분이에요.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이 해외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를 지금 다 중단한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근데 그게 한국 금융 당국에서 자본시장 통합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해서 지금 중단을 요청한 거거든요. 이처럼 대부분 국가에서 비트코인 같은 코인, 가상자산, 뭐 토큰, 암호화폐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장에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의 시장이 제일 컸는데 중국 시장이 안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가 그 후에 코로나를 또 계기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또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작년에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 죽어버리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죠. 26,000불로. 그러다가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 미국 SEC 증권위원회, 한국말한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 현물 ETF 상장을 허용하면서 지금 본격 폭등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폭등한 배경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는 기관 투자가 더 여기 들어올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래 기관 투자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자산도 전통 금융자산과 당당하게 하나의 자산군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네 운영하는 자금을 투자할 때 채권도 하고 주식도 하고 금도 하잖아요. 그 중에 one of them,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지금 비트코인 자산군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1억 있다. 이러면 옛날에 앞에 몇 개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1억에 단지 몇 %라도 비트코인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의 자금들이. 이러면 시장에 하나의 큰 유입 역량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금이 들어오는 역량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을 기관들도 추종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됐고 또 기관들이 투자하는 아주 대체 자산으로서의 중요한 기초 자산이 됐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본격 금융 시대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본격 금융 자산 시대를 열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겠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제가 이 책에서도 이 블록체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더 플로의 제6장 챕터 6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적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관련 책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뷰가 인사이트가 오피니언이 다르거든요.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비트코인이 가장 큰 의미는 어느 국가도 통제할 수 없다는 페이먼트, 결제 통화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안 된다. 왜?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거는 우리가 보통 화폐가 구성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이 있어요. 화폐가 되려면 어떤 게 화폐가 되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가치의 안정성.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해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근데 가상자산이 앞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있고 앞으로 많은 그 토큰도 나올 거고 지금 STO 토큰 증권이라 하거든요. 저는 한국도 금융당국에서 하반기에 정식 STO 토큰 증권을 도입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시대, 가상자산 시대가 본격 열릴 겁니다. 열리면 그 가상자산의 기표가 되는, 표준이 되는 이런 가치 표준 수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달러가 기초통화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가상자산 세상에서도 기초통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기초통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러 무슨 역할을 해요? 가격 표시. 이런 모든 물건이 다 달러로 가격 표시되는 거죠. 특히 석유, 달러 표시. 달러로 가격이 표시된다는 거예요. 프라이싱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에서는 달러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제 통화로도 쓰이고 가격 표시 통화로 쓰고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 뭐 전쟁이 났거나 다른 이머징 국가의 금융시장에 조그만 위기가 온다. 뭐 어느 나라가 경제 위기 터진다면 이 자금들은 반드시 안전자산을 찾아가요. 그 안전자산 중에 가장 큰 게 미국 달러 자산을 찾아가요. 미국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안전자산을 찾아서. 그래서 달러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레저브 통화로서도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통화. 우리가 해외에 투자할 때 보통 달러로 투자. 여러분이 뭐 저 아프리카에 투자하든 저 중국과 투자하든 저 동남아에 투자하든 저 미국과 투자하든 국제 투자할 때는 보통 달러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투자 통화로서 그리고 가격 표시 통화로서 보유 통화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달러가 기초 통화라고 말했듯이 가상자산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고 그 세상 속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보유 통화로서 결제 수단으로서 가격 표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과 100% 연결을 발생해야 돼요. 이유는 비트코인은 이미 앞에서 해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통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통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전통 금융기관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토큰을 만들었어요. STO. 그러면 이게 전통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통로가 비트코인을 통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상자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금융기관을 갈 수 있는 통로가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치 표시 수단으로서, 가치 결제 수단으로서 금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기초통화 같은 역할을 하면서 쓰임새가 확대되기 때문에 의미가 엄청 크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통 비트코인이나 코인에 대해서 어르신들이거나 혹은 이쪽에 안 계신 분들은 요즘에 뭐 특히 작년에 이게 테라루나 사태 터지면서 코인 누가 말하는 사기꾼 취급받아요. 그리고 엄청난 위험 자산이다. 이런 취급을 다 받잖아요. 근데 이번 비트코인 해물 ETF 출시로 이제는 당당하게 투자할 수 있는 당당한 자산으로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인식 개선이 되죠. 왜냐하면 정통 금융기관에 편입하는 금융상품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당당한 금융자산으로서의 어떤 인식이 되는 확산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결국은 성공 여부가 중요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해요. 이거는 각자 가상자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있는 편견, 또 갖고 있는 경험, 예를 들면 엄청 돈을 떼었다든가 이런 엄청나게 고통 겪거나 엄청나게 실패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말로 헌즈루구라고 하는데 막 사무치게 싫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뭐 사기 사건 많이 당하는 걸 봤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각 나라 정부에서 또 비트코인을 중국 같은 데 불법이라 하고 등등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책에 썼다시피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하고
어디까지 떨어지고 이거는 신이라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 곡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냐 이거예요. 흐름. 제가 이 책이 더 플로 시대적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시대적 흐름을 읽은 자가 불을 창조한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는 흐름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주식에서는 우상향하는 곡선, 그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면 그 기업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중간에 상승하라 이런 당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배터리 같은 전기차 같은 신재생에너지 같은 건 등락이 있어요. 막 몰려서 피크 갔다가 또 너무 오버밸류가 돼서 또 지금 막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등락이 심할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냐? 결국 이 질문에 답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오냐 이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가격 패턴을 보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고점에 들어가면 돈을 적게 벌 거고 저점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거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쉬운 말로 하면은 아무 때 들어가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흐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막 왔다 갔다 떨어지네, 큰일 나네, 빨리 팔아야 되겠네, 이런 그냥 한쪽 귀로 들으면 사야 되네, 한쪽 귀로 들으면 막 팔아야 되네, 이런. 그러니까 결국 투자는 이념이고 가치입니다. 시대적 흐름을 읽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시대적 흐름이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메타버스 시대라는 거는 100%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구현을 했고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체험했던 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제페토 같은 이런 또 한국판의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도 나왔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체험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페토가 이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별로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어떤 그냥 머리에서 나온 이런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갖고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삶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은 건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은지 눈 감고 생각해봐요. 각자 산업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아마 변화가 크게 없네. 난 20년 전에 있었는 이 자리에 이 공장에 이 위치에서 계속 물건을 제품 만들고 뭐 생산하고 했으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모든 일들이 거의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일 지금 현재 미팅,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컨설팅 하러 간다. 그러면 그 컨설팅 그 기업의 대표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모든 일은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자체가 이게 메타버스예요.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처음 인터넷 나올 때 인터넷으로 그냥 정보를 보는 때부터 후에 유튜브 같은 게 나왔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게 나왔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게 나오면서 내가 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걸 거기다 정리해서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플랫폼 나와서 내가 지금 오늘도 지금 유튜브처럼 내가 직접 내 콘텐츠 방송국 하는 거잖아요. 내 내용을 만들어서 제작자가 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또 발송도 하고 방송국 같은 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예요. 근데 앞으로 메타버스는 더 중요한 거는 이보다 훨씬 범위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돌아가는 많은 우리가 개인으로 그냥 의식 주행이잖아요. 입다, 식, 먹다, 거주하다, 행,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입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거주하는 게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오프라인이잖아요. 거기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서 똑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안유화가 있으면 메타버스에서 그 메타버스의 의식 주행을 하는 안유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메타버스의 안유화, 이름이 안유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면 크리스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크리스틴과 이 현실에서의 안유화가 동일한 법적 아이디를 줄 것인가? 현실에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이건 법적인 아이디잖아요. 이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똑같이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유화하고 전혀 상관없이 안유화와 컨트롤하는 메타버스의 크리시튼이 있는데 그 크리시튼은 실물 진짜 안유화하고 별개의 독립적인 디지털 아이디를 줄 것인가? 이거는 각 국가별로 법규 제도가 달라질 거예요. 중국 같은 데는 절대 그 메타버스에서의 크리스틴 디지털 아이디와 현실의 안유화 아이디가 다르게 못할 거예요. 그럼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메타버스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실에서 신용이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이 현실에서 신용 불량자예요. 그러면 영원히 신용 불량자로 살아가야 돼, 이 사람은. 자구책이 없어요. 뭐 각 국가별로 복지 정책에 따라 자구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로 현실에서 불량이 한 번 쌓이잖아요. 믿음이 한 번 깨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인간 세상 살아갈 때 그 신용을 회복하고 그 정상인으로 살아가기까지 엄청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특히 범죄자다. 예를 들면 감옥에 들어간 범죄자가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똑같이 정상인으로 대할 것인지부터 편견이 없을 것인지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점점 그 사회사에 좀 배척당하면서 사회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메타버스에서의 이 디지털 아이디와 현실에서 이런 아이디 신용을 갈라놓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회생할 방법이 생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의미 있는 일을 가치를 주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굳이 범죄자라든가 신용불량자 안 좋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제 말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메타버스에서의 각 캐릭터들을 독립적인 아이디를 줌으로써 오는 베네핏이 엄청 커요. 거기에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전화 사기 많잖아요. 또 이런 카톡으로 가짜기 해서 제가 지금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안녕하를 사칭해서 카톡 계정 그룹을 만들어 주식 리딩하고 텔레그램 저는 쓰지도 않은데 텔레그램에서 안녕하 리딩방 만들고 텔레그램 밴드 제가 하지도 않은데 밴드에서 안녕하 투자 리딩방 만들고 카톡에 제가 안녕하로 치면 제 사진을 갖다가 놓고 안녕하처럼 행사하는 카톡 아이디가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엄청 많아요. 안녕하를 사칭하는 거. 그리고 인스타든지 어쨌든 이런 SNS에 저를 사칭해서 주식 리딩방 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들어오는 건 다 가짜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주식 리딩해서 자기네 높은 코스를 팔아버리고 개미들 해먹고 달아나는 보통 이런 사람 모으는 수단이거든요. 유명인들을 사칭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해 사례가 너무 커요. 원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상업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 자극적으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정리해놔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걸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이런 피해사가 엄청 커요.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이게 지금 확산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신용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리얼 월드 현실을 그대로 메타버스에 올렸는데 거기서 돌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신용으로 그게 그 사람은 그 다 안 보고 하는데 지금 카톡 하는데 이렇게 사기사건 하는데 거기서는 다 안 보고 다 캐릭터로 자기 디지털 아이디로 서로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인지 그걸 신용 어떻게 보장하면서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냐 이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그 우려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을 몰라서 그래요. 비트코인이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인식이 다르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본질이 뭔지 알아요. 비트코인이 우리 인류한테 준 지사점. 비트코인이 가장 큰 의미가 우리한테 뭘 줬냐면 수학으로 신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0과 1로 된 이게 프로그램이 알고리즘 다 0과 1로 됐거든요. 0과 1로 된 걸 가지고 신용을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투명한 신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 신용화에서 돈이 국제 간의 거래가 될 수 있다. 한국에 김씨를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미국에 있는 크리스한테 보낼 수 있다. 상호간에 서로 모른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팔 때 상대방이 사갔잖아요. 그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가치가 이전을 한 거예요. 가치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한 거예요. 서로 모르는 상대방끼리 거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믿고 해요? 현실에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내 당신을 어떻게 믿고 돈을 줬다. 돈을 줄 수가 있죠. 거래를 어떻게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서 암호화폐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0과 1로 된 기술로 알고리즘으로 그 신용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 기반에서 결제가 되고 가치가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1 비트코인이 한국 사람한테서 미국 사람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증명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뭘 완벽하게 증명하냐면 정부가 없이도 중앙 정부가 없이도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장부로 시스템에서 돈이 이전할 수 있다. 가치가 이전할 수 있다. 결제할 수 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걱정할 일이 없다. 라는 게 가장 큰 의미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치가 어디 있냐? 항상 필요로 하게 돼 있다. 누군가는 그게 비트코인의 가치입니다. 왜? 이게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냐면 만들어질 배경이 반정부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너무 무작위하게 마음대로 돈을 뿌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작하고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개개인이 보잖아요.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터지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내는 거 봤어요. Q와 Q2, Q3 양적 완화 3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걷어들이자 하는데 또 코로나가 터져서 또 막대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반대로 뿌렸어요. 그게 지금 시장에 넘쳐나가지고 작년 내내 인플레이션의 힘에 우리가 시달리면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우리도 힘들어지고 경제도 지금 힘들어지고 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엄청 지금 다운되고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반복적으로 우리 금융 경제 역사에서 이런 걸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중앙 정부에 대한 그리고 법적 통화의 신뢰가 엄청 무너져 버린 거죠. 특히 달러가 패권의 유일한 통화로 되면서 미국에서 철저하게 자국 국내 이익에 맞춘 통화 정책을 펼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달러는 국제 통화인데 전 세계 사람을 다 쓰는 통화인데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국가 이익만 가지고 통화 정책을 펼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돈 풀고 안 풀고를 자기 국가 내에 초점 맞추니까 돈을 거두를 때 이머징 국가들이 다 무너지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신용이 무너지는 사회에서는 비트코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프리카 같은 이런 엄청난 후진국에서 신용이 무너져서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을 갖다 썼잖아요. 이번에 아르헨티나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기에는 후진국들이 지금 신용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알아요? 우리가 달러를 언제까지 믿고 살 수 있는지. 근데 달러도 변하지 않으면 계속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 세상은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견제와 균형. 통화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개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이 대안책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필요해서 생긴 거잖아요. 존재하는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세상이 올 거고 결국 정부는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걸 증명한 게 지금 비트코인 해물 ETF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허용했겠어요? 뒤에 미국은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돼서 이거 필요로 했기 때문에 통과시켰을 거예요. 통과시켰은 이유가 아마 가장 큰 배경은 수요가 없는 걸 누가 통과시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나왔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달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 그게 결제가 문제였단 말이죠. 신용이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웹 3.0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맞춰서 순환경제, 공유경제, 정부가 막 강압적으로 야 이거 해 이렇게 이런 경제가 아니라 개인이 데이터 주권을 가져가고 개인이 그 속에서 자기 데이터로 자기의 소유권을 확인하면서 지금 자기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순환경제, 공유경제가 메타버스 시대를 메타버스로만 해야만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거는 메타버스 초입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들이 온라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보다 많은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자체 독립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올 거고 그걸 의식주행 시스템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시대에서 흐름을 알려주려고 제가 이번 13기 안유아 독서 모임
1월 27일, 2월 24일, 3월 30일 이렇게 3개월에 거쳐서 13기 압류와 독서 모임 주제를 결국은 메타버스와 비트코인, 미래 같은 주제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메타버스는 그렇게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부정을 당하고 사람들이 의혹이 생기고 잘 안 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메타버스 이코노미가 어떻게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뭘 거고 결국 우리가 어떤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가면 내가 남보다 기회를 빨리 만들어서 그 흐름을 잡아서 내가 또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한번 조정이 올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금수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세 경영. 근데 이세 경영한 분들이 제가 그때 여러 곳에서 이분들 상대로 강연을 해줬어요. 이세 경영인들을. 근데 부모 세대에 돈 벌던 산업을 다 이어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시대가 부모 세대 했던 산업이 이제는 돈을 못 버는 시대예요.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이세로서 새롭게 그 기반에 근거해 새롭게 만들어서 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내 비즈니스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가야 되는데 뭘 할지를 몰라요. 왜 시대적 흐름이 어디로 갈 거고 어떻게 가고 거기다 확신도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세 경영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미래의 흐름을 먼저 읽어야 되고 아버지가 돈 버는 시대에 당신이 해서 돈 번다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다 도태가 될 거예요. 만약에 계속 가면. 그러면 새로운 데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로직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새롭게 해요. 메타버스 플러스화. 내가 똑같은 제조업을 해도 아버지 할 때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먼저 구축해서 그 산업을 자기가 조정을 하고 시장을 재편하면서 가면 당신은 살아남고 오히려 시장 전체를 선도해 갈 것이고 아버지 하던 그대로 가면은 자기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흐름을 읽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가치와 이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런 제가 시대적 이런 배경에 맞춰서 제가 2024년은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떤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읽는 흐름은 정확하게 지금 비트코인 계기로 해서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거고 그걸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해야 되고 메타버스 이코노미가 어때야 되는지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에 있던 분들도 우리가 핵심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산업을 아예 안 하든지 아예 새롭게 가든지 혹은 자기 걸 하되 새로운 스토리를 얹든지 플러스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원래 하던 걸 버리고 새로운 걸 가는 게 맞는지 판단해보고 여러분 또 장점이 있으면 하고 그게 아니면 리스크 더 크다 싶으면 여러분 하던 일을 매일 하던 일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게 보이고 그냥 그걸 실현한 일단 생각을 못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생각하면 실현시키는 그 다음에 시간 문제예요. 절차 문제고 사람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기회에 한번 메타버스화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내가 어떻게 내 사업에 접목을 할 것인지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을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관심 갖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에서도 챕터 6에서 제 생각을 초보적인 생각을 일단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개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새롭게 또 한번 화이팅 하면서 2024년에 나한테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어떤 큰 조정의 계기 혹은 상승의 계기, 비전의 계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이루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가 하는 이 길에 다 얹어져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현이 돼서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 우선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